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을 앞두고 전 부처에다가 여야 구분 없이 뭐 여당이 어떤 뭐 서류를 내달라 그러면 여당한테는 적극 협조하고 야당한테는 거부하고 그러지 말고 국감에 적극 협조해라. 그리고 국회가 어떤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라. 이거는요.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이지만 이거는 조의대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조의대도 공무원이잖아요. 전 부처라고 하면 뭐 18개 부처 이렇게 행자부 그러니까 행정안전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거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 당연히 조의대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법부의 수장이지만 당연히 여러분들 알다시피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감에 적극 협조하라는 거예요. 응? 국감에 적극 협조하라는 거라서 국회 지적하는 거 나와서 대답해라. 직접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사실 이 정부에서 제가 참 걱정되는 게 뭐냐면 수도권 집값이에요. 수도권 집값인데 지금 아마 우리가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이제 6.17 대책과 6.27 대책이 뭐였냐면 대출 한도를 줄이는 거였어요. 6억 원으로. 그 다음에 97 공급 대책 9월 7일 날 어떤 식으로 앞으로 주거에 대해서 서울이나 경기도에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아파트 가격이 심상치가 않아요. 아파트 가격이 심상치가 않다 보니까 저는 진짜 부동산 못 잡으면 문재인 정부도 사실상 부동산으로 망했다.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큰 타격을 입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아다시피 문재인 정부도 부동산값 제대로 잡지 못해갖고 많이 돌아서고 젊은 층들도 많이 돌아서고 그런 게 있었는데 아마 이번 주 중에 정부가 이 지금 꿈틀대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제가 취재를 해보면 현재 6.27 대책으로 6억 원까지 대출 한도를 줄여놨거든요. 이 대출 한도를 4억 원으로 낮추는 방법을 쓴다라고 지금 얘기들이 나와요. 이게 왜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좀 이게 차별화가 있냐면요. 문재인 대통령 때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던 원인을 지금 찾아보면 뒷북치기였어요. 시장 이미 어느 지역이 집값이 다 오를 때 거기를 규제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다 해먹고 딴 데로 도망가요. 그런 식으로 어떤 정부의 정책이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뒷북 정책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돈으로 조여버리면 갭 투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출 한도를 줄여버리면 사실상 어떤 투기성 부동산 투기성의 부동산 세력들이 많이 없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9월 7일 날 부동산 대책이 약발이 끝났어요. 그래서 금주중 추가 대책이 나온다고 하는데 아마 투기 과열지구 확대를 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지정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종부세와 보유세. 저는 종부세와 보유세를 건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웬만하면 저는 부동산에다가 손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손대갖고 잡아도 문제고 그러니까 그러면 부동산이 왜 오르냐? 제가 보면 항상 민주정부가 정권을 잡으면 부동산이 올라요. 그 이유가 뭔가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쟤네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늘 사실상 나라 경제 다 망쳐놓고
부동산이건 경기건 다 죽여놓고 이제 민주정부가 권력을 잡으면 정권을 잡으면 경제가 좀 다시 살아나는 것 같고 여기저기서 이 경제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덩달아서 부동산이 같이 올라가요. 제가 보면 그래요. 그래서 왜 우리 민주정부가 잡으면 부동산이 꿈틀거리고 저쪽이 잡으면 부동산이 팍 죽냐. 그리고 민주정부가 만들어놨던 부동산 정책이 바로바로 시행되는 것보다 한 1년, 2년, 3년 후에 그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정권 잡으면 나라 망가뜨려 놓잖아. 김영삼의 IMF,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겨우 IT 강국으로 살려놓고 경기 활성화시키고 그러다 보면 같이 부동산 값도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또 이명박근혜 시절에는 10년 동안 나라 거덜내놓고 거의 국정농단해놓고 그러면 또 나라가 침체 기회가 가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이런 식으로 제가 보면 이런 게 자꾸 반복되는데 아마 이게 세금으로 때려잡는 거는 저는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세금으로 때려잡으려 그러면 이게 반발이 좀 심하기 때문에 만약에 세금으로 때려잡으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현재 그 공시지가의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올려놓고 지금 80%까지 해놔요.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올려놓은 다음에 어떤 보유세나 종부세 이걸 좀 매겨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이재명 정부가 시작할 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참 스타트는 좋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지금 꿈틀거리는 걸 보면서 일단은 경기가 좋다는 신호예요. 경기가 좋다는 신호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돈이 몰리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왜 주식을 강조하냐면요.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것보다는 주식시장에 돈이 몰리게 되면 부동산 가격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 부동산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던 것은 국가가 양적 완화를 통해서 엄청나게 돈을 풀어버리는데 그 돈이 주식시장에 가지 않고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천정부지로 막 치솟았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에 흘러갈 돈을 주식시장에다가 들어오게끔 하면 부동산이 지금같이 꿈틀거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일맥상통한 이재명 대통령의 주식 양성화 정책도 있어요. 하여튼 이번 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가 된다니까 세금으로 보유세나 종부세를 올릴 것인지 아마 세금을 건드릴 것인지 아니면 투기 과열 지역을 확대할 것인지 일단은 대출을 규제를 먼저 하는 게 가장 우선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네. 근데 사실 대출 규제하는 것도 웃겨요. 어떻게 보면 뭐 자본주의 국가 시장주의라고 얘기하면서 정부가 대출을 규제하는 것도 사실 이게 자본주의 논리에 맞지도 않고 그러는 건데 이런 것도 참 웃긴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렇죠? 하여튼 이번 주에 한번 지켜봅시다. 예. 그 다음에 네 오늘 본격적인 얘기 좀 할게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엄정 수사라고 지금 지시를 별도로 했습니다. 이거 제2의 특검이에요. 마약 특검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민주당에서 마약 특검을 지금 발의를 하지 않냐면요. 얼마든지 민주당에서 마약 특검을 발의하면 당연히 될 수 있잖아요. 저는 이거는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에서 이미 잘 마약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가 하는 수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임은정 검사를 동부지검장에 미리 임은정 검사를 임명을 했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 시기에 마약 수사를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라라고 얘기했냐면요. 지금 마약 수사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검경 합동 수사팀에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검경 합동 수사팀은 수사관들이나 검사들이나 경찰관들의 인원들의 목록을 보면요. 마약 수사 덮었던 놈들이 검경 수사 합류팀에 합류돼 있어요. 마약 수사 덮었던 검사들이 지금 대검에서 이 사건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왜 진척이 없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약수 사건을 덮어갖고 승진한 경찰 새끼들이 경검 합동 수사팀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 마약 수사건을 덮었던 검사들이 여기에 대검의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이 하나도 진전이 안 돼요. 응? 그래서 이 사실상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세 개의 특검이 가동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렇죠? 세 개의 특검이 지금 가동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또 다른 특검을 발의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떤 그 정치적으로 또 논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사건을 동부지검에서 지금 수사를 하는데, 과거에는 동부지검에서 이문정 검사가 이 사건을 수사 지휘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문정 동부지검장에게 마약 수사의 수사 지휘권을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마약 수사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이 마약 사건에 대해서 이 권력자들의 검경, 그리고 더 올라가서는 대통령실에서 덮었다는 의혹이 짙은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백혈영 경정이잖아요. 그래서 백혈영 경정을 이 사건에 합류를 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왜 더 나아가서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사 검사들을 추가로 임명할 수 뽑아라라고 사실상 특검이 된 거예요. 이문정 특검이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이문정 동부지검장 이 마약 수사 진실을 캐는데 사실상 검사들이 필요하면 바로 뽑아라. 수사 검사를 추가해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라. 완전 힘을 실어준 거죠. 그래서 그 지금 진짜 이거는 완전, 그러니까 수사팀을 보강하라는 건 뭐죠? 필요하면 자르고 추가로 보강하라는 거야. 그래서 백혜령 경정이 여러분들 왜 여기 투입됐냐? 어떤 놈이 사건을 덮고 어떤 놈이 이 사건의 핵심이고 어떤 놈이 승진했는지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알죠. 그렇죠? 이 사건을 덮었던 검사, 이 사건을 덮고 승진했던 경찰, 제일 잘하는 게 백혜령 경정이잖아. 그래서 백혜령 경정을 여기에 합류시키고 그 다음에 이 사건과 관련돼 있는 사람들을 다 쳐내고 새로운 검사들을 뽑고, 그래서 사실상 마약 특검이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 이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은요, 경찰을 넘어서 검찰을 넘어서 결국은 대통령실에, 저는 이거는 100% 여러분들 저는 김건희가 배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과거에 여러분들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마약과의 전쟁 선포를 언제 하냐면 2023년 4월 18일 날 해요. 제가 자료들을 좀 찾아봤더니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보세요. 윤석열 마약과의 전쟁 반드시 승리해, 마약과의 전면전 선포를 2023년 4월 18일 날 합니다. 이렇게 막 대문짝하게 막 써요. 그리고 한동훈이도 보면 이게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기 일주일 전인가? 2022 윤석열과 한동훈은 2022년 10월 마약과의 전쟁부터 이 전면전 선포를 2023년 4월 18일로 나오지만, 윤석열 한동훈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태원 할로윈 축제 마약 단속 기획까지 했던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참사 5일 전, 윤석열은 참사 5일 전 10월 24일 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례회동에서 전 사회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얘기를 했던 일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게 백혜령 경정이 얘기하는 게 2023년 1월에 말레이시아, 이게 1월에 잡은 거거든요. 백혜령 경정은 2023년 1월이었고 윤석열 한동훈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기 5일 전 2022년 10월 21일 날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왜 그러면 윤석열과 한동훈이는 집권하자마자 10월 달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냐면요, 국면 전환용, 그리고 사실상 지지율을 올리려고. 왜 검사들이 여러분들 마약과의 전쟁 선포한다 딱 그러면 뭔가 뽀대도 나오고 뭔가 국가의 어떤 기강이 잡히고 이런 매우 엄중한 범죄에 대해서는 윤석열이 대처를 잘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얘네들이 그때 그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상하지 않아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해 2달 정도 있다가 말레이시아에서 엄청난 이 마약이 들어왔는데 경찰이 덮고 검찰이 덮고. 여러분들 윤희근 있잖아요. 윤희근이가 처음에 이 정부 윤석열 정부가 태어날 때 경찰국 만든다고 할 때 윤희근이 우리가 가만두면 안 된다라고 난리쳤죠. 근데 어느새 여러분들 윤희근이가 없어졌죠. 그거 못 느꼈어요? 윤희근이가 경찰국 만든다고 하면서 사실상 옛날에 치안감 만든 것 같이 윤희근이가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경찰국 설치한다 그러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윤희근이가 왜 도망갔냐? 도망간 게 아니라 날린 거예요. 날아갔어요. 그 이유가 윤희근이가 이 백혜령 경정이 마약 사건 큰 거 잡았다라고 해갖고 윤희근이가 그 당시에 경찰청장이었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라고 했다가 날아간 겁니다. 윤희근이 이태원 참사까지로 버티고 경찰국 성취하고 그러다가 윤희근이가 백혜령경 마약 사건은 당연히 엄중한 건 경찰의 큰 성과잖아. 왜 그러면 마약 사건은 대부분 검찰이나 국정원이 잡아요. 원래 마약 사건은 검찰이나 국정원이 잡는데 이거를 경찰에서 그것도 영등포 경찰서에서 이걸 잡으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엄청난 수확이었잖아요. 근데 이때 윤희근이는 이 사건을 공개하고 크게 확대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그 기자회견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때 그 윤희근이가 사실상 경질됐죠. 그랬던 사건인데 그때 그 백혜령 경정의 기자회견을 못하게 막고 외압을 했던 놈은 대통령실로 들어갔고 윤희근이 날아가고. 그래서 이런 사건이라서 아마 이 사건을 여러분도 보세요. 윤석열과 한동훈은 진짜로 마약과의 전장을 선포를 해갖고 사실상 지지율을 올리려고 했어요. 여러분들 내가 다 퀴즈 하나 내볼 거예요. 윤석열과 한동훈을 제압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한 명은 누굴까요? 윤석열과 한동훈을 제압해서 경찰도 무마시키고 검찰도 무마시킬 수 있는 사람 김건희잖아요. 이 사건은 누가 봐도 김건희예요. 윤석열이 지시를 해갖고 법무부 장관 한동훈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다라고 난리를 쳤던 놈인데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에 어떤 경찰들 쭉 마약쟁이들 잡으러 막 갔다가 뭐 그 경비는 제발 맞지 않아요? 윤석열과 한동훈이는 검사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마약 청정국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이 검찰이 마약 사건을 인천세관에서 덮어주고 심우정이가 그 당시에 인천세관에 있었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게 누가 이걸 하겠냐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이건 당연히 김건희밖에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마약 수사에 이재명 대통령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법률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만 보니까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는 사실상 대한민국의 내란, 마약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범죄에 합류가 돼 있는데 김건희가 여러분들 지금 이대로 나가다가는 그냥 집행유예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지 않아요? 아니 자세히 보세요. 김건희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고작 기소해봐야 뭐 여론조사 명태균 특검에 뭐 공천 개입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뭐죠 그 목걸이 받은 거 이런 거밖에 없단 말이야. 얘 잘못하다가 변호사만 잘 써도 얘 집행유예로 나온단 말이야. 근데 결국은 이 마약 수사건을 조사하다 보면 대통령실이 개입이 안 될 수가 없죠. 김건희는 마약 사건에 개입돼갖고 걸리는 순간 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갈 때라고 했어? 알았어요. 수정할게 이때. 어딨어? 그래서 지금 이거 여러분들 완전 특검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누가 봐도 지금 요거 좀 수정하고 지금 민주당이 상설 특검 한다 그랬다가 또 특검 발의한다 그러면 국민적으로 또 무슨 특검이냐 그런 또 방해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자연스럽잖아.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마약 사건을 동부지검에서 하고 있고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수사 지휘를 하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렸잖아. 특검도 임명할 때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하잖아요. 그쵸? 특검도 이재명 대통령이 뽑잖아. 이거는 있는 검사한테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문정 검사는 믿잖아요. 믿는 검사한테 마약 수사 끝까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밝혀내라. 이거는 특검을 임명한 것 같이 한 것이고 거기에 어떤 수사단의 가장 핵심인 백혜령 경 이거는 마약 특검이 시작된 거예요. 이 마약 특검이 시작되면 가장 쫄리는 인간은 한동훈일 겁니다. 일단은 한동훈, 심우정, 이 검찰 라인들 그리고 현재 이 경찰 라인들 이거 아마 작살 날 겁니다 진짜. 응? 한동훈이 여러분들 도둑이 지발 저린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마약 수사 동부지검장의 실체적 사실상 특검으로 임명을 하니까 한동훈이 가만히 있다가 대통령이 마약 척결해야지 마약으로 정치 안 돼 헛소리합니다. 그래놓고 백혜령은 내가 직접 형사 고소하고 손배도 청구한 사람. 왜 한동훈이가 갑자기 발작을 할까요? 한동훈이가 뭐 캥기는 게 없으면 아니 대통령이 마약 척결하자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대통령이 마약 척결해야지. 그럼 대통령이 마약 사범 잡으러 다니냐 이 도라이야? 당연히 대통령이 이문정 검사한테 지시를 한 거는 대통령의 지시가 의지가 강하니까 이문정 검사가 하지. 그러면 대통령이 마약 척결을 응? 그럼 대통령이 잡으러 다녀? 저는 아마 이 마약 사건을 제대로 수사를 하면 한동훈뿐만 아니라 정치 은퇴하는 사람들 많이 나올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여러분들 한동훈이나 윤석열이가 왜 우리가 보면 한동훈이가 뭐 얘기하는 것만 보면 웃기고 윤석열이가 얘기하면 어색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윤석열 어디 가갖고 기자회견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굉장히 어색하고 한동훈이도 대답하는 거 보면 굉장히 어색해. 왜 그러냐면요. 검사의 언어를 써서 그래요. 검사의 언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정치는요 종합 예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나는 것도 예술이고 설득도 기술이고요. 국민을 이해시키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에요. 한동훈이나 윤석열 보면 뭔가 괴리감이 들죠. 그 이유가 뭐냐? 늘 몸에 밴 법조인의 칼날을 가지고 국민을 품을 수 없어요. 제 말 맞죠? 한동훈이 맨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지랄 떤단 말이야. 한동훈이는 평생을 피의자, 그러니까 범죄자, 아닌 자, 요 두 개만 갖고 살았던 인간이에요. 그래서 정치는 때로는 나에게 이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말도 들어줘야 되고 때로는 그 사람과 손도 잡을 줄 알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예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요. 정치인, 그러니까 검사들은 칼자루를 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검사들의 칼날이라고 하면서 칼끝이 어디를 향하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정치인은 칼날로 싸우는 게 아니라 손을 내미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한동훈과 윤석열이 모르는 게 바로 그겁니다. 늘 상전의 위치에서 범죄자를 다루었던 몸에 뱄던 윤석열과 한동훈이는 자기가 검사가 그러니까 정치인이 돼서도 한동훈이는 아직도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늘 한동훈이는 나는 좋은 사람 너는 나쁜 놈
내가 옳은 말, 너는 틀린 말.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법조인은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칼날로 싸우는 게 아니라 정치인은 손을 내미는 자리예요. 국민에게 손을 내밀고 상대의 적에게도 때로는 때리다가도 손을 내밀어주고 그게 정치의 하나의 일각견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국힘당에는 손을 내밀 게 없죠. 몽둥이를 때려줘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한동훈이의 언어를 가만 보면 늘 검사의 언어예요. 늘 이재명 대통령을 과거에 까는 걸 보면 잠재적 범죄자로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을 잠재적 범죄자로 얘기하고 마치 그거를 자기가 유능한 검사인 양 이재명 대통령을 몰아세우려고 그러고. 응? 한동훈이는 정치를 떠나는 게 맞아요. 일단 국민들에게 손을 내밀 줄 몰라요. 응? 얘는 그냥 정치 떠나고 아마 마약 사건 수사 시작되면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이었거든요. 한동훈이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저는 3특검이 가동되는 것도 우리가 박수를 쳐줘야 되지만 앞으로 임은정 검사, 임특검, 임은정 검사 사실상 특검이죠.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으니까. 임은정 검사와 백혜론 경정 그리고 현재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어떻게 기존에 있었던 경찰들을 날리고 검사들을 날리고 지금 여러분들 마약 사건 덮었던 애들이 검경합동수사팀에 있다 보니까 마약 사건이 진전이 안 된 거였어요. 다 그 민정수석실에서는 그걸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임은정 검사에게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검경합동수사팀 인력부터 싸그리 교체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박이죠. 의혹 폭로한 백혜룡 수사팀에 보강해라라고 지시한 자체가 이건 누가 봐도 어떤 놈들이 덮었는데 거기서 합류해 있냐 그거 자르라는 거예요. 그거 말씀드리는 거고 다음에 요거 얘기하고 민주당 얘기 좀 넘어갈게요. 지금 내란 특검이 여러분들 아마 이번 달 안에 윤석열 외환죄 수사는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들려오는 소리가 윤석열의 외환죄 사건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이유는 윤석열이 어차피 출석 안 합니다. 그렇죠? 윤석열이 출석 안 할 것 같고 이번 주에 그러면 누구를 내란 특검에서는 조지냐면 조태용입니다. 그 당시에 국가정보원장. 얘는 누가 봐도 이 조태용이는 여러분들 어떤 혐의가 있냐면요. 지금 내란 특검에서는 조태용이를 피의자로 참고인 아니에요. 피의자로 신분으로 조사를 하는데 계엄 선포 개혁을 미리 듣고도 지체 없이 국정원장이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형법상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이가 홍장원 제1차장에게 폭로한 그러니까 체포 지시를 한 거를 홍장원 차장이 폭로를 했죠. 근데 이 CCTV 여러분들 저번에 아시겠지만 국정원의 CCTV를 국민의힘에 제공을 한 거. 이거 왜 이게 위법이 되냐면요. 국정원의 CCTV를 홍정원 차장의 동선을 국힘당에게 제공하는 자체가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에 걸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개입을 못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걸리는 거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증인신문 때 삼청동 안가회동 때 윤석열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적이 없다라고 거짓 증언을 했어요. 딴 사람들은 다 그 증언을 했다라고 해서 이것도 어떤 형법상 위증죄 요 세 개로 지금 하는 거고 지금 내란 특검이 여러분들 전략을 잘 세웠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여러분들 지금 사실상 우리가 직위원 믿을 수 없잖아요.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재구속된 게 언제냐면 7월이에요. 7월. 그렇죠? 그래서 6개월 하면 윤석열이가 7월에 재구속됐으니까 8, 9, 10, 11, 12 12월에 윤석열의 구속 만기가 돼요. 1심. 근데 만약에 그 안에 지금 윤석열 1심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안에 윤석열이가 1심이 지규현이가 보면 선고 안 할 것 같죠, 여러분들이 봐도. 그죠? 1월. 어쨌든 지규현이가 이 상태로 가면 선고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특검이 대책을 세웠어요. 1심 구속기간이 6개월이잖아요.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외환죄를 기소한다고 합니다. 끝나는 시점을 맞춰서 외환죄를 기소를 하면 윤석열은 탈옥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번에 윤석열의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그렇죠? 이 사건을 그러니까 북한의 북무인기 침투 사건은 외환죄잖아요. 그래서 이미 무인기 사건이나 드론 사령부, 뭐 정보사 다 수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외환죄에 응할 가능성이 없잖아, 특검이. 윤석열이가. 그래서 윤석열의 1심 현재 그 뭐죠? 1심 사건이 6월 그 끝날 무렵에 외환죄로 기소해 갖고 결국 못 빠져나오게 지금 한다라고 이제 특검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12월 14일까지 지금 수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갖고 아마 특검이 그렇게 수사 연장을 할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재밌는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어요. 전직 대통령 신뢰도 조사 혹시 보셨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38.4%로 1위, 박정희가 21%로 2위, 뭐 이런 게 나왔어요. 근데 너무너무 재밌는 게 제가 뭐냐면,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12, 문재인 대통령 6.1, 명박이 4.7, 윤석열 2.5, 윤석열 국민 신뢰도가 2.5%래요. 구구가 2.5%라는 거예요, 제가 보면. 국힘 해산해야 된다라가 54.2%. 이거는 내년 지방선거를 밝게 해주는 거죠. 우리끼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국힘당 정당 해산해야 된다라가 54.2%. 이 정도 나오고 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 하나 해줄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이제 사실 국감이죠. 그리고 금요일 날 이제 연휴가 끝났다라고 우리가 대부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보수 패널들과 조중동을 앞세워 갖고 계속 당과 민주당을 분열을 시키려고 갈라치기 세력들이 추석 연휴 때 부단히 노력을 했죠. 제가 오늘도 열심히 취재를 했더니요. 근데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요. 진짜 이름만 들어도 알고 믿을 수 있는 분에게 진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사이가 안 좋나요? 라고 했더니 답이 왔습니다. No problem. 문제가 전혀 없답니다. 진짜로. 밖에서 떠들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민주당과의 관계가 진짜로 지금 안 좋은 상황인가요? No problem. 전혀 그런 거 없다. 그냥 쟤네들이 추석 연휴 때 계속 유독 이번 추석 때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정청래 대표를 갈라치기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더라고요. 장성철이, 신인규, 김준일이 이런 애들 나와갖고 떠들고 국힘당 패널이랑 앉아갖고, 그쵸? 내가 이런 거 들으면서 딱 보니까, 야, 쟤네들이 뭘 안다고 저렇게 떠들까? 응? 쟤네들 이재명 대통령이랑 직접 쟤네들 소통이라도 할까? 쟤네 정청래 대표랑 직접 소통이라도 할까? 그냥 어디서 카더라 지네끼리 들어갔고, 금 갔다 안 갔다, 응?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정청래 대표님이랑 이재명 대통령이랑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어떤 걸 보면 하냐면요, 여러분들 정청래 대표님이 가장 신경 쓰고 눈치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응? 내가 질문, 제 말 딱 들으면 여러분들 의혹이 아마 다 해소될 거예요. 정청래 대표가 가장 눈치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질문이에요.
당원이죠. 응? 당원들 가장 눈치 봅니다. 정청래 대표는.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가장 지지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니,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가장 지지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재명 대통령이죠. 이제 답이 나오죠. 당원들 가장 눈치 보는 정청래가 당원들이 가장 지지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들이받겠냐고. 앞뒤가 안 맞죠? 제 말 이제 이해가 가세요? 더불어민주당 당원은 모두가 지금 이재명 정부 성공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가장 당원의 눈치를 보고 있는 정청래가 이재명 대통령을 들이받았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정청래 의원이 눈치가 얼마나 빠른데. 지금 정청래 의원님은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아요. 제 말 이해하세요? 응? 누구보다도 정청래 의원님은요, 자기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랑 각 세웠다가는 자기가 당원들에게 죽는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무슨 엇박자, 온도차, 연병들을 하는데, 야, 니들 그렇게 방송에서 나와서 떠드는데 니들 어디서 카더라고 하는데 니들 직접 물어본 새끼들 있어? 없지? 그럼 입 닥쳐.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의원한테 직접 둘 사이가 좋냐 나쁘냐고 물어본 놈 있어? 아무도 없으면 방송 나오면서 떠들고 다니지 마. 난 다 확인했어. 아무 문제 없고 수시로 소통하고 수시로 통화하고 개소리도 하지 마. 알겠지? 응? 난 직접 확인까지 했어. 어디서 주워 들은 거는 있어갖고 누가 그랬대더라. 뭐 대통령실 안에서는 부글부글한다. 연병들을 하고 앉아있네. 응?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정무감각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아? 아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추석 기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석 기간 동안 대통령은 살살하라고 하는데 정청래랑 추미애가 자기 정치를 하는 바람에 지금 대통령이 곤욕스럽게 만든다. 이걸로 계속 깠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조이대 냅두라는 거야? 전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요. 이제 13일날 15일날 국감이 있어요. 이제 조이대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13일날은 당연히 국감이니까 대법원장이 참석을 해야 되고 관례상 거기 인사하고 그냥 이석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사실상 조이대 청문회를 벼르고 있거든요. 오늘 정청래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따가 정청래 대표 얘기는 따로 해줄게요. 이재명 대통령이랑. 조이대 재판부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했냐? 왜 물어보는 거냐면요. 우리나라 헌법에 여러분들 제가 좀 봤더니 헌법 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라고 돼 있어요.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고 돼 있어서 정청래 대표가 조이대 너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고 조이대는 여러분들 이번에 만약에 국감을 피하거나 어설픈 대답을 하면요 아마 사법부에서 조이대 사퇴론이 불거질 겁니다. 왜냐면 지금 여론조사를 했더니 의외로 여러분들 정청래 대표가 저렇게 세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조이대 청문회 안 나온 게 부적절했다가 54%예요. 저렇게 보수 패널이라는 새끼들이랑 조중동이 일제히 정청래를 공격하고 추미애를 공격하고 마치 조이대 청문회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 같이 보여줬지만 많은 사람들이 왜 국회가 불렀는데 조이대는 안 나와?
그 부적절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의외로 조희대 안 나온 게 부적절했다라는 게 54%고요. 조희대 사퇴해야 된다가 47%, 사퇴할 필요가 없다가 39%예요. 조희대 사퇴해야 된다가 훨씬 높아요. 이게 여론이 갑자기 뒤집혔어요.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내란 전담 재판부는요.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가 38%였는데 이 추석이 지나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있어야 된다,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52%로 올라갔어요. 52%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여론상 이번에 사법부 누가 봐도 이거는 조희대가 대선 개입했잖아요. 여러분들 왜 아니 대법원장은 대선 개입해도 되는 건가? 책임을 안 물어도 되는 건가? 여러분 잘 보세요. 조희대가 얼마나 위헌적인 행동을 했냐면요. 자기네들은 사법기관이고 독립해야 된다. 그리고 법관의 판결은 독립적이어야 된다고 지랄을 하고 있지만 헌법의 최상위 규범이 뭐예요? 헌법의 최상위 규범은요. 국민주권주의예요. 헌법의 목표가 국민주권이에요. 근데 조희대는요. 이런 헌법의 국민주권주의를 가장 실현시켜주고 가장 정의롭게 행사해야 될 사법부의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해서 국민주권주의를 침탈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잖아요. 지가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 결국은 대법원장의 그 재량권으로 국민주권주의를, 국민들이 투표할 수 있는 참정권, 선거권을 박탈하려고 했던 중대한 위헌을 저질렀어요. 응? 지금 여러분들 왜 이걸 계속 쌓으면 왜 민주당이랑 우리 조희대가 왜 불리하냐면 결국 이게 충돌이 뭐냐, 국민주권주의의 침해냐, 사법부의 독립이냐, 요거에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길까요? 응? 조희대가 대선 개입을 해서 국민주권주의를 침해했다가 우리의 주장. 조희대는 어쨌든 사법부가 판결을 내린 거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해야 되지 외부에서 하면 안 된다. 국민주권주의 대 사법부의 독립이 부딪힐 때는 국민주권주의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희대의 침묵은 결국은 조희대의 거취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응? 그렇잖아요. 이거 누가 봐도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어요. 누가 납득하겠냐고. 응? 왜 재판을 이례적으로 했냐고. 이거는 누가 봐도 아마 이번 국정감사에서 조희대의 답변 태도나 아니면 불참 이거에 따라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사법부 안에서 조희대 사퇴의 목소리가 이제 커질 거예요. 제 말이 틀린가 보세요. 법관들은요, 자기네들이 피해보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검사랑 좀 달라요. 검사는 검사 동일체를 갖고 형님이 죽으면 저도 죽습니다. 동훈아, 너 내가 한번 그 쿠데타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너 검난 한번 같이 할래? 지금 저에게 검난에 참여하라는 겁니까? 너지 이 새끼야. 지금 그러면 저는 괜찮은 겁니까? 이렇게 참여를 하잖아. 근데 판사들은 맨날 법복 입고 얌전한 척하는 바람에 이렇게 쩔어버려. 조희대 저 새끼 저거 뭐라고 하나, 저 새끼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걔네들은 사법부의 신뢰를 위해서 조희대가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코트넷이나 이런 데다 이제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이번에 왜 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냐면 13일은 국회에서 해요. 국회에 얘가 왔다가 이석하라는 소리 추미애 의원님이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불참하면 15일 날은 빼도 박도 못하죠. 대법원을 찾아가갖고 대법원실 나와, 동행명령 나와. 만약에 그것까지 안 나온다 그러면 조희대에 대해서는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겠죠.
그쵸? 제 말 맞죠, 여러분들? 어?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인데 왜 아니 당연히 법사위의 피감기관인 대법원인데 대법원장이 왜 감사 자체를 받지 않고 대법원장이 뭐라고 하면 여론이 급속도로 조이대에게 불리해지는 거예요. 아니 조이대가 나와도 조이대는 이건 해명이 안 되죠. 여러분들 봐도 이게 해명이 됩니까? 5월 1일 날 2시간 만에 무죄 선고를 뒤집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전원 합의체를 소집해 갖고 6만 페이지가 넘는 7만 페이지에 가까운 사건 기록을 단 일주일 만에 봤다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하고 거기에서 판결을 내리는 이 자체가 사람들이 이거를 누가 이해하겠냐고요. 이해 못하죠. 아마 그러니까 의원들이 굉장히 날카롭게 질문할 거야. 왜 재판 서둘렀어요? 이런 재판을 왜 이례적으로 서둘렀어요? 그러면 딴 대법관들도 다 나올 거 아니야. 문 대법관 사건 기록 보셨어요? 사건 기록 어떻게 보셨어요? 다 물어본다고. 그러면 대법관 법원 자체가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3일 15일 도망가면 도망간다고 조이대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본인이 한 거니까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고 조이대 특검이 공론화되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더 커지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조이대 사태나 조이대 청문회 불참한 거에 대해서 여론이 오히려 조이대 쪽에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고위 당정 협의회 당정 원팀이다라고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 얘기해줬고요. 우상호 수석 그 다음에 정청래 의원님 밖에서 아무리 갈라치기를 해도 민주당은 하나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노 프로블럼이다라고 지금 기사 여러분들 추석 민심 점검하는 바람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저희 시사타파 뉴스 가시면요 14일 지난달 14일 날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지금 고위 당정의 대통령을 대신해서 정부의 국무총리가 나오고요 고위 당정 회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내가 오늘 어떤 라디오 방송을 좀 듣다가 이 장성철이가 하도 무식해서 내 장성철이한테 좀 한마디 할게요. 장성철이가 뭐를 얘기하면서 정청래 대표를 까는가 했더니요. 봐요. 이재명 대통령이 안 만나주잖아요. 정청래 의원님. 정례회의도 없고 정례회동도 없고 아직 한 번도 여당 대표랑 정례회동을 안 하잖아요. 이지랄 떨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안 만나주잖아요. 여당 대표랑 정례회동 한 번도 없잖아요. 이지랄해요. 야 장성철 씨 미안한데 원래 여당 대표랑 대통령은 정례회동 안 해. 그런 거 없어. 그냥 여당 대표랑 대통령이랑 정례회동하는 게 어딨어. 좀 알구나 좀 씨부려. 어느 정권에서 여당 대표랑 대통령이랑 정례회동을 하든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 과거에 윤석열 때나 야 성훈아 네가 이 새끼야 그 공천을 그따위로 하니까 네 형수가 이 새끼야 자다가 뚜껑이 열려갖고 이 새끼야 지금 담배만 줄담배를 피우고 있어. 막 자다가도 열받. 옛날이나 여러분들 윤석열 때나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고 그래서 당무 개입이나 이런 소리가 나오죠. 제가 좀 저걸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요 민주당과 국힘당이 다른 걸 몰라요. 민주당은요 여러분들 국힘당의 뿌리는요 전두환이죠. 지금의 어떻게 보면 전두환의 민정당이 지금의 뿌리일 수도 있잖아요.
민정당의 뿌리는 사실 지금의 이 국힘당은요, 대통령이 정당을 만든 거죠. 그렇잖아. 6.29 선언 노태우를 밖으로 내빼갖고 민정당 만들어갖고 지금의 뿌리를 이승만 전등 뭐 이어지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의 국힘당의 뿌리는 전두환 세력들이거든요. 그때 국힘당은 누구의 지시에서 저 정당이 만들어졌냐면 대통령에 의해서, 전두환에 의해서 노태우가 정당을 만들어갖고 거기 당대표 있잖아요. 민주당은 그런 정당이 아니에요. 민주당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당이 아니에요. 정치 결사체예요. 정치 결사체이다 보니까 민주당이 중심적으로 나가고 대통령을 엄호하고 그런 게 딱 체계화돼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할 일과 당이 할 일이 알게 모르게 다 구분돼 있어요. 응? 야, 장성철이 너 도대체 누구한테 맨날 헛소리 듣고 와서 너 직접 들어온 거 없지? 네가 이재명 대통령이랑 직접 소통을 하겠냐, 정청래 대표랑 소통을 하겠냐? 그러지 않고서 어디 가서 떠들지를 마. 너무 수준이 낮아서 못 들어주겠어. 진짜 많이 아는 사람들은 말 안 해. 응? 너같이 어설프게 귀동냥해갖고 아는 척 하느라고 방송에서 그렇게 짓거리지, 진짜 많은 거를 아는 사람들은 말 못하는 게 더 많은 거야. 응? 여러분들, 제가 몰라서 얘기 안 할까요? 말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응? 그리고 뭐? 정청래가 자기 정치를 한다? 아까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해줬고,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정청래가 진짜로 욕심내고 자기 정치하고 그러려 그러면요, 진작 취임 기자회견 여러분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정청래 의원님 취임 기자회견 들었어요? 당대표 기자회견?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취재했더니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이재명 대통령 임기 초래해서 자기가 주목받으면 안 된다고 기자회견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가만 생각해 보세요. 당대표 기자회견 한 번이라도 했어요? 이 정청래 대표님이 뭐 취임 뭐 한 달, 취임 100일 기자회견 했냐고. 한 번도 안 하잖아. 왜 안 했냐고 물어봤어요. 대통령 임기가 초인데 단 한 차례 언론사 인터뷰도 안 했대요. KBS 대담, MBC 대담, 이런 대담 인터뷰조차 안 했대요. 진짜로. 원래 취임하자마자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취임하자마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기자들 모아놓고 기자회견하고 하잖아요. 아이고, 진짜 그런 것만 봐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무슨 정청래가 자기 정치한다. 아이고, 참. 정청래 의원이 얼마나 영악한데, 지금 정청래 의원이 자기 정치하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한테 맞아 죽는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아. 이재명 대통령 지키는 게 본인 정치에 미래가 있다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게 정청래야. 이 바보들아. 허건날 이재명 발의하면서 이재명 지킨다고 하면서 허건날 정청래 욕하는 인간들아, 니들이 뭘 알고 떠드냐. 정청래가 정치 백단이다, 백단. 좀 알고나 떠들어라. 아이고, 참. 여러분들, 제가 힌트 하나씩 줄까요? 이재명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 했었죠. 그 전에 100일 기자회견 하기 전에 민주당이 내란 특검 몰아붙인다고 밖에서 정청래가 오버한다 욕하고 난리 났었죠. 기억나요? 내란 특검 밀어붙인다고 보수 패널 새끼들 나오고 조중동이랑 정청래가 지금 내란 특검 밀어붙여갖고 지지율이 떨어진다 막 연병했죠. 그때 100일 기자회견 때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내란 특검이 왜 위법입니까? 이 한마디에 끝난 거죠. 내란 특검이 왜 위헌입니까? 이 한마디로 이미 정리가 된 거잖아요.
응? 걔네들은 계속 대통령이랑 정청래 대표를 이간질하려고 그랬더니 내란 특검 설치, 내란 특검, 내란 재판부, 내란 특검이란다. 내란 재판부 설치한다는 거 갖고 계속 뭐 위헌이니 뭐니 하면서 정청래 대표 공격하니까 대통령이 내란 재판부가 왜 위헌입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정청래 대표는요 수시로 이재명 대통령이랑 소통하는 사람이고 조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해가 가를 짓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원투데이 봅니까 정청래?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해가 가는 일을 하면 정청래의 정치 미래가 없다는 거를 누구보다도 눈치 빠른 정청래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 없다. 노 프로블럼.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그 다음 준비한 게 무슨 국힘 이제 빨갱이 넘어서 중국 이거 이 거지 같은 새끼들은 다루기도 싫다. 오늘 중요한 얘기 요거 하나만 할게 짧게. 제가 얼마 전에 서울시장 얘기를 좀 했었죠. 지금 민주당이 여러분들 서영교, 박주민, 뭐 전현희, 박홍근, 정원호 막 이런 사람들 막 서울시장 나온다고 하죠. 왜 서울시장에 제가 김민석을 나오라고 했을까요? 응?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박주민 의원 훌륭하시죠. 서영교 의원님 훌륭하십니다. 전현희 의원님도 훌륭하시고 박홍근 뭐 다 훌륭하세요. 왜 안 된다고 얘기하냐면요. 뭐 인지도도 얘기했지만 상대는 오세훈이죠. 그쵸? 상대는 오세훈이에요. 여러분들 서울에서 오세훈이는요. 오세훈이는 대선 후보급이에요. 그쵸? 오세훈, 니콜 서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민주당 지지자이 있지만 오세훈은 대선 후보급이에요. 저쪽에이지만 제 말 맞죠? 서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오세훈, 니콜 대선 후보예요. 서울에서는 꼴 보기 싫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게 오세훈은 대선 후보급이에요. 그러면 오세훈이랑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박주민 뭔가 체급이 안 맞아 보여요. 서영교 안 맞아 보여요. 박홍근, 전현희 안 맞아 보이죠. 오세훈이 얕보면 안 됩니다. 오세훈이 얕보면 안 돼요. 오세훈이가 여러분들 지금 국힘당이라서 지금 오히려 오세훈이의 발목을 잡는 거지. 오세훈이는 사실 여러분들 특별히 못하는 것도 없어 보이고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어 보여요. 제가 얘기하는 건 서울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리고 서울이요. 지금 전체적으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사람들이 재산에 관한 누구나 욕심이 있다 보니까 점점 서울이 점점 보수화돼 가고 있고 젊은 층들은 경기도 외곽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서울시장 선거가 쉽지 않아요. 진짜로요. 여러분들 생각같이 서울시장 선거가 쉽지 않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줄 알아요? 여러분들 서울시장 이번에 공천 잘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긴장하라는 의미로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윤석열이가 내란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랑 김문수랑 서울에서 5%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심각하죠. 윤석열 내란에 의해서 조기 대선이 실시가 됐는데도 김문수랑 이재명 대통령이랑 5% 조금 차이밖에 안 났어요. 심각한 거예요. 그쵸? 5점 몇 프로 나갔고 지금 여러분들 서울에서 그렇게 이 내란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밖에 안 났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장 후보들 많이 나오는 건 좋은데 민주당은 강력한 대선 후보급이 나와야 돼요.
진짜로. 민주당은 진짜 대선 후보급이 나와야 돼요. 서울이 여러분들 만만치가 않아요. 서울이 만만치 않고 제가 볼 때는 김민석 정도, 김민석급 또는 정동영급, 과거에 정동영도 대선 후보였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동영이나 김민석을 특정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이 사람은 대통령 후보감,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정청래 이런 사람들도 안 돼요. 정청래 이런 사람들도 안 되고, 김민석, 정동영 이런 누가 이름만 들어도 대선 후보 같은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붙어야 돼요. 오세훈이랑. 그냥 누가 봐도 박주민 좋으신 분이죠. 응?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들. 응? 아니, 제가 얘기하면 정동영을 특정인을 얘기한 게 아니라 누가 들어도 정동영은 과거에 대통령 선거에 한번 나왔던 사람들이잖아. 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거 이름만 딱 들어도 알 수 있는 사람. 제가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서 막 서울시장 과열되는 것 같고 막 얘기들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쉽지 않은 선거예요. 그래서 민주당도 이번에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연합을 해서 단독 후보로 반드시 저는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평생 서울을 살아갖고 여기에 어떤 사람이 통하고 민주당 안에서 인기 있는 사람 중에 오히려 조국이 서울시장 선거를 지원을 해주든가 아니면 하여튼 조국혁신당에서 이탈표가 없어야 돼요. 우리 민주진영의 대선 후보감이 누가 있을까? 민주당의 대선 후보감이 누가 있을까? 난 솔직히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문영배 영입해갖고 서울시장 내밀었으면 좋겠어. 유시민급도 괜찮네. 나는 문영배 영입해갖고 서울시장 내밀었으면 좋겠어. 참신하잖아. 과거에 이때가 2002년 이명박 때 김민석, 이때가 이명박이가 이제 된 거고. 여봐 여러분들, 오세훈이 서울 보여요? 서울 보여요? 오세훈이가 얼마나 센지 한번 보세요. 이때도 야권 단일화했으면 우리가 이기지. 오세훈이는 서울시장 선거 붙어갖고 진 적이 없잖아. 오세훈 세죠? 오세훈 서울에서 여러분들 60% 이상 얻은 적도 있어요. 오세훈 보세요. 조국은 안 돼요. 조국은 민주당이 아니라서 안 돼요, 여러분들. 조국은 약해요. 내가 냉정하게 얘기하면 조국, 여러분들 인물론으로 가면 좋은데 조국은 약해요. 조국은 안 됩니다. 서울에서 민주당 후보가 돼야 되지 조국은 약해요. 조국은 약해요. 우리끼리 안에서나 조국이지 조국은 안 돼요. 민주당 후보여야 돼요. 하여튼 민주당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내년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서울 경기를 이겨야지 이긴 선거가 되는 거예요.
원래 경기도는 민주당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고, 오세훈이를 꺾고 민주당이 이겨야지 이재명 대통령의 중간평가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하는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서울을 탈환하냐 마냐가 딴 데 아무리 이겨봐야 서울 뺏기면 민주당은 진 선거라고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아셔야 된다. 하여튼 뭐 박주민, 서영교, 전현희, 박홍근 뭐 이런 분들 참 좋으신 분들인데 뭐 잘 하시겠죠. 하여튼 쉽지 않을 거예요, 내년. 왜 그러냐면 보세요. 내년이 2026년이죠. 2026년에 여러분들 지방선거 하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여기 서울시장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다음 대선이 언제예요? 2030년이죠. 다음 대선과 내년 지방선거에 서울시장의 임기와 딱 떨어져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내년 서울시장 선거는 차기 대통령 후보 선거예요. 야, 송영길이가 민주당이냐? 아유, 정신들 좀 차려라. 정신들 좀 차려라. 송영길은 소나무당이야. 탁도 없는.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2026년 내년 지방선거 4년 하고 나면 2030년 대선이에요. 대선이기 때문에 내년 서울시장이 결국 대선 후보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서 제가 계속 서울시장은 체급 있는 사람이 좀 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제 눈에는 지금 김민석, 유시민 이 정도밖에 안 보여요. 만약에 오세훈이랑 대결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내 개인적으로는 김민석, 김민석, 유시민 이 정도가 오세훈을 꺾을 수 있는 사람들 이 정도가 보여요. 현재까지는. 아니면 외부 뭐 기업인들, 영입인사 뭐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겠죠. 아휴. 하여튼 대선 후보급 싸움이 돼야 된다. 민주당 이대로 박주민 대 오세훈 하면 100% 깨집니다. 박주민 대 오세훈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이겨요. 박주민 대 오세훈, 한번 서영교 대 오세훈, 전현희 대 오세훈, 여러분들 한번 그림 그려보세요. 인지도에서 밀리고 여기저기서 안 돼요. 하여튼 오늘 그 심층 분석은 힘들다. 여기까지 녹화만 하겠습니다. 예.